576회 벅설타임즈쇼 2022년 6월 23일 인원리 피살 공무원 사건 정의 추구 문제, 정쟁 유감, 누리호, 성렬형, 워렌 버핏, 이재용, 이창용, 시티, 환율 유가, 소박사, 김메달, 김태우, 김길선, VOA, 미국에서 우리 방송, 알자지라, 젊은 시각 이런 제목입니다. 워렌 버핏, 이재용, 누리호, 알자지라, VOA, 미국에서 우리 방송, 신인균, 젊은 시각, 성렬형, 올드튜브, 재물포, 르네상스, 유정복, 채널A, 은평구청장 사과박스, 김태우, 서해피경 유적, 문전비 고발, 미 국무부 시티은행, 이창용, 하는 신은이라고 썼네. 이거 고쳐야 되겠다. 하는 금융안정보고서, 환율, 소박사, 원숭이 두창, 진매당, 김길선, 세태현, 추구계획 이런 제목입니다. 버핏 2%만 성공하고 98%는 실패하는 이유, 모두를 침묵하게 만든 워렌 버핏 골드만삭스 연설. 두어 시간 동안 어저께 손님이 전혀 없어서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는데 우연하게 워렌 버핏 이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중간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밀어닥치네요. 이 무슨 우연인가 했더니 이제 무슨 우연이긴요. 구이번 선생님께서 주식으로 대박 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나 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문장 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로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절대는 없어요. 네버는 없어요. 절대로는. 절대는 오직 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유부는 인드라가 주식으로 대박 나기를 늘 바라지는 않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겠지만 가끔가다 한 바랄 수도 있다. 아주 낮은 확률 0.001%로 바랄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선입견이신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은 무조건 주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워렌 버핏의 영상은 주식이 아니에요. 워렌 버핏 영상 제가 시청한 게 알고리즘 타고 인드라님께 뜬 것 같습니다. 하하. 얼마 전에 본 영상인데 제 기억으로는 버핏이 가구점 운영하던 노인과 자동차 리스 사업하던 노인의 사례를 통해 겸손을 얘기했던 걸로 압니다. 라고 하셨는데 테네님 어서오세요. 겸손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고 고객 감동이었다는 거죠. 경험.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 때, 살 때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원한다 이거죠. 소비자나 판매자는 감동을 주고 소비자는 감동을 얻는다. 만족감이죠 이거죠. 그러한 것이 이 두 기업의 꾸준한 비결이 아니겠는가. 그 경험에서 온다. 가격은 문제되지 않고 그 경험, 또 진정성, 경험, 그 다음에 그 친절,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감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는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어쨌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손님 응대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한계는 있죠. 인드라가 성공한 저분들처럼 상인 본능을 타고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어쨌든 재밌는 영상이고 그렇습니다. 가족들한테도 보라고 했는데 봤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재용이 윤 바이든에 꺼내든 3나노 삼성 다음 주 세계 최초 발표. 그래서 이제 지금 3나노가 그 대만 업체에 비해서 기술이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갖지만 동시에 그 수율 문제에서 불량률이 좀 있다. 이걸 어떻게 것이냐. 이재용은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번 여름에 다음 주에 삼전이 이러한 발표를 한다는 거는 저가 매수를 하라는 얘기인가. 다음 주에 뭐 이러한 시그널로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삼전이 주가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인터넷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자동 판매 인출기여서 그래요. 이머징 마켓 중에서 중국이다, 인도다, 다른 나라들은 이 현금 빼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면 포기하게 되잖아. 아이 귀찮아하고. 근데 한국은 거의 그냥 거의 자동 인출기처럼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넣고 쉽게 뺄 수 있어요. 편의성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머징 마켓에서 원톱은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국 마켓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장들의 어떤 이해타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이머징 마켓에 남아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일찌감치 선진국 시장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라고요,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뭐 테네님이 3만전자 간다 그러면 절대로 갈 리가 없고, 제가 장담을 드리면 여러분, 이건 뭐 테네님도 인간지표고 인드라 인간지표 누가 어떤 건지 모르겠죠. 인드라도 뭐 장담을 드리면 또 어떨지 모르는데 5만 이하로 가면 무조건 사세요. 특히 미카엘님도 그걸 노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본주가 아니라 우선주, 지금 우선주가 더 떨어져 있잖아요. 우선주가 만약에 5만 이하로 떨어진다, 그냥 사시고 그냥 가족에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삼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5만 이하로 떨어지면 삼전 우선주 뭐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주청에 가실 일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사시면 되고, 그러니까 삼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시기로 봐야 되냐? 2008년 금융위기, 1997년 금융위기 때하고는 다릅니다. 1997년에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지금의 터키나 뭐 이런 나라에서 국유본이 경제 위기를 일으키기 딱 좋은, 죽기 딱 좋은 경제 규모였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외환 위기는 절대란 표현 쓰면 안 되죠. 일어날 확률이 0.001%예요. 그건 걱정할 필요 없고, 문제는 2008년의 금융위기처럼 한국은 무역 대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 무엇이든 터지든 그것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줘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고, 뭐 저쪽에서 농산물이 어떻게 되고, 어쪽에서 파업하고, 뭐 그러게 모든 게 한국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한국 경제 특징은 양철 뚜껑과 같아가지고 냄비에 냄비, 진짜 냄비. 빨리빨리야. 주가가 폭등할 때도 남들보다 빨리 폭등해. 뭐 이게 성렬형 정부가 잘해서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한국 경제 체질이 그래요. 빨리빨리. 오를 때는 이명박 정부 때 폭등했잖아. 그냥 팍 올라. 떨어질 때는 누구보다 빨리 수직 낙하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 한국 경제의 특징과 한국 금융시장의 특징을 잘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빼내거든. 근데 빼낼 때 어떤 걸 빼내? 삼성전자를 빼낸다 이거야.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네이버. 삼성전자하고 네이버가 같은 계열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다 이렇게 이쪽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모건스탠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예를 들면 그쪽에서 많이 빼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낙폭과대. 그러니까 인드라 볼 때는 네이버 자체 문제도 아니고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시해야 될 것은 낙폭과대. 외부의 요인으로, 기업 자체의 요인이 아니라 외부의 요인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주식을 노리고 있다가 안전빵인 분들은 삼전에 투자하고, 아닌 사람들은 뭐 이렇게 네이버에 투자하든 뭐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강조하고,
그래서 재용이 형이 인드라 재용이 형의 경영 능력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2번이나 갑방 갔다 왔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용 형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이제 주가는 다르게 간다. 아무리 재용 형이 뭐 어떻게 해봐야 이번 여름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냐? 찬바람이 불 때다, 추석 때다, 9월에 파월이 미국 연준이 어떤 식으로 발표하든 그것이 뭐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다 좋아요. 그러니까 9월달 FOMC 끝나면 그때부터 주가는 중기적으로 반등할 수밖에 없다. 유가는 안정화된다. 달러는 약간의 약달러 국면을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95.5 이하로 가는 게 아니고 정상 구간에 온다 이거죠. 지금은 강달러고 정상 달러가 될 수도 있다. 하반기에는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단기는 그래요. 근데 또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고 그러면 또 겨울을 맞이하잖아요. 그때부터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진짜로 내년이면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옵니다, 여러분. 내년이면 무조건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 내내 1년 내내 경기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인드라 시나리오가 계속 얘기했잖아. 이 시나리오를 지금 많은 데서 인드라가 먼저 얘기한 걸 많은 데서 지금 여러 유수한 어떤 그 금융 보고서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어. 인드라 얘기를 2024년부터 금리 인하한다 이런 얘기. 올해는 팍팍 올린다. 내년에는 금리는 정점을 찍는다. 올해 말로. 문제는 금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통화량이지. 금리는 상징적인 예에 불려요. 금리 정책으로 이걸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약간의 트릭이라고 저는 강조했죠. 실제로 연준이 움직이는 힘은 금리가 아니라 통화량인 겁니다. 양적 완화냐, 양적 긴축이냐, 이게 더 중요하지 금리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인드라가 100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전히 특히 테네님 같은 경우는 금리에 너무 환상에 빠지고 있어요. 금리 정책으로 세상이 뭐 부동산이다 뭐다 이런 게 잡혀지는 게 아니야. 시장은 금리만으로는 통화량이 문제인 거지. 통화량을 줄이느냐 마느냐 이게 더 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금리는 통화량으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하는 상징적인 떡밥에 불과하다. 이걸 계속 인드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리에 연연하지 마세요. 400만 불 넘자님 어서오세요. 테네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간지 표지. 그래서 좀 더 야단법석을 떨어야 된다. 테네님한테 얘기 들으시고. 안녕하세요 허랑님. 하도 통화량 강조해서 인식이 바뀌었어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금리를 인하한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연준이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 혹은 양적 완화를 다시 한다. 이게 핵폭탄 뉴스예요. 금리 인하만으로는 시장이 다시 막 살아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은 어떻게 받아요? 금리 인하한다면 진짜 금리 경기가 침체했다는 걸 연준이 받아들이는구나. 사실 이거를 지금은 호재인데 그때가 되면 악재가 될 거야. 금리 인하한다는 소식이. 경기 침체를 연준이 인정했네 이러면서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어. 오히려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건 언제부터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나 간단해요. 연준이 다시 양적 완화를 시작한다. 이런 소식만 들려오면 된다 이거예요. 통화량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천신우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모그스텔리아 AMD. 근데 AMD 매수한다는 건 AMD가 요즘 주가가 이렇게 모그스텔리는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대만 기업 애플 그 다음에 미쓰비시 이쪽으로 이제 많이 모그스텔리는 아무래도 얘기로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편이죠. 지금 AMD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원래 저점 떨어질 때는 과도하게 떨어지는 법이죠. 참전도 마찬가지고. 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번 여름 추석 때가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든 주요한 IT 기업의 저점 형성하지 않을까. 다들 뭐 지금이 저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저는 7월 달도 있고 9월 달도 있다. 연준이 그냥 우리 금리 인하 안 할래? 아니 금리 인상 안 할래? 이런 신호를 전혀 주고 있지 않는 이상 7월에도 금리 올리고 9월에도 금리 올린다 이거죠. 9월 추석 직전이 제 생각에는 전 세계 주가에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때까지 사고 싶은 주식을 참으면서 종잣돈을 마련하시거나 아니면 주식병이 드신 분들은 작전주를 노리세요. 보시죠.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응인님처럼. 응인님이 저번에 인드라한테 인드라는 요즘 주식 안 하거든요. 응인님이 추천을 하나 해주셨는데 한 10% 수익 거두고 오늘 보니까 10% 하락했더라고. 딱 작전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3개월 동안 응인님 작전주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작전 매니아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시카고 한인회. 시카고가 이제 내륙 지방인데 호수를 끼고 있어서 5대5가 거의 바다 수준이다 이거죠. 흑해. 미국에는 이 5대5고, 핑크와 블루 석양. 이렇게 마치 해변 도시 다 이거죠. 그 다음에 소박사. 이게 유럽이냐 미국이냐 했는데 일단 유럽 승이네요. 윈디의 승이다. 윈디가 오늘 비 내린다 했고, 미국 측은 장마전선이 여전히 일본에 머무른다 했는데 미국의 예측이 전혀 틀린 건 아니게 됐어요. 장마전선은 어쨌든 일본에 머무르는데 절반 뚝 잘라가지고 한반도에서 일본 서쪽하고 한국, 중국에 거쳐있던 그런 어떤 장마전선이 사라졌어. 이건 뭐냐 이거. 진짜. 하여튼 소박사가 재밌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결과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후 예측이 제일 어려워요. 어쨌든 소박사 이런 장마철에는 소박사의 전망을 듣는 것도 괜찮다. 비는 오늘 밤까지, 오늘 새벽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내리고 주말부터는 다시 땡볕이 시작된다. 비는 그냥 오늘 새벽까지만 내린다. 이게 현재 소박사의 전망인데 맞을 걸로 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폭풍전야 잔마선선이 한반도를 관통합니다. 그 다음에 CD은행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2.5%로 하향했다. 뭐 딱히 새로운 뉴스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원달러 환율이 3개월 내 1320원까지 오른 후 6개월 내 12개월 내 127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상단 1320원, 하단 1270원을 시티은행이 전망했는데요. 인드라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설사 환율이 1350원이 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얘기 먼저 전할게요. 1300원 돌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적응력이라고. 경제는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요. 시간이 문제다. 천천히 환율이 오르면요. 한국 경제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적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1200원이었는데 내일 1300원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빈부격차 자체는 적응이 돼요. 인드라가 강조하는 건 빈부격차 증가율. 운전비 파시오 정권 때와 반쪽 노면 자이 파시오 정권 때가 가장 빈부격차 증가율이 높았다고요. 급속도로 대한민국 시민이 가난해졌던 때가 언제냐?
반쪽 노면 파쇼 정권 때야. 문전비 파쇼 정권 때다. 빈부격차 증가율, 빈부격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 증가율이 더 중요하다. 내가 강조하잖아요. 시간, 경제는 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환율도 1,300원이든 1,400원이든 1,500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00원이 됐다 1,300원이 되는 거, 혹은 1,300원이었다 1,200원이 되는 거. 올라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인데 중요한 건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내리는 것만 아니면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근데 우리 뭐 이렇게 우리 원래 미끼 역할을 하시는 우리 태네님이 막 야 1,300원 올라가면 나라가 망한 것처럼 이렇게 1,500원 돼도 안 망해요. 얘들아 착착 간다 장담할게. 시간이 문제예요. 중요한 거는 1,300원에서 갑자기 또 내일 당장 1,200원이 되는 것도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수출업체들이나 수입업자들이 한후 3개월 내지 이러한 6개월 이내의 환율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업자들하고 거래했을 텐데 환율이 요동치면 어떻게 돼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고요. 누구는 큰 이익을 보지만 어떤 누구에게는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다고요. 환율은 그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안정화되는 게 중요해요. 안정. 여러분 뭐 해외여행 갈 것도 아니면 지금 꺼도 돼. 환율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환율은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가가 의존이 가장 커요. 유가가 좀 높잖아. 그러니까 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아까 얘기했던 자동실기 한국 경제의 특징 빨리빨리, 이게 유가와 빨리빨리 그때 공급망 충격 이거야 뭐 그런 것 이게 걸려가지고 지금 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무역수지 적자는 당연히 역대 최대 수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워낙 엄청나게 떠버렸으니까 지난달 작년만 해도 뭐 5, 60달러 하던 게 지금 100달러, 120달러 되니까 2배 뛰었으니까 인드라 그게 접하는 게 인드라가 닭 튀길 때 쓰는 그 식용유가 작년까지만 해도 3만원 뭐 이랬거든요. 지금 6만원이야. 6만원에도 못 사. 6만 8천원 막 그래요. 2배 올랐다니까 식용유 값이. 치킨값은 그대로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고요. 포인트맨 테넷 뭐 자화자찬이야. 그냥 인간 지표지 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그 시티은행이나 다른 데서 하반기에 그러면 왜 환율이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느냐? 유가도 안정화된다고 얘들아 강조했잖아요. 연중 평균 유가 한때 일시적으로 유가가 140달러를 돌파할 수는 있어도 골드만삭스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때 막 또 테니님이 한마디 했잖아. 그랬을 때 인드라가 얘기하잖아. 참고는 한다 인드라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골드만삭스가 유가에 관해서는 가장 참고할 만한 리포트를 쓴다는 점에서 인드라가 강조한 거예요. 다만 인드라가 얘기하는 게 일시적으로 140 넘어갈지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반기가 되면 유가는 어느 정도 100달러에서 110달러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 이거죠. 그럼 유가는 왜 안정화되냐? 명분은 뭐냐? 경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유가가 왜 안정되느냐? 그건 사실은 뭐 성문 세력의 말장난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 경제 침체가 예상되면 수요 둔화가 이루어지면 세계 원유를 쓸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렇죠. 수요가 줄어드는데 수요가 일정해야지 그 가격을 고유가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하반기에는 유가가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전망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유가가 안정이 된다면 그에 따른 한국 같은 에너지 수입국들은 무역수지 개선이 되죠. 그로 인해서 한국의 환율은 안정화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죠. 여기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빨리빨리 구조 때문에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환율이 떨어질 수가 있고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어요. 남들보다 하반기에.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은 헤지펀드나 이런 애들이 지금은 삼성전자에서 돈을 뺄 때야 하고 빼고 있는데 딱 하반기 구조로 딱 봤을 때 냄비 근성의 한국 경제 체질이 하반기 때 좀 오를 수 있거든. 그럼 여러분이 헤지펀드 투자자라면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 아니면 투자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데서 뭐 50% 외국인들의 지분이 50% 이하가 된 것은요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기본적으로 구분 큰 손들은 삼성전자 그냥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지 수익률은 제로여도 상관없는 큰 손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돈 빼고 있는 애들은 급한 애들이야. 돈이 현금이 급한 애들. 누구야? 헤지펀드들이 급하잖아. 걔들이 지금 돈 빼고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돈 된다 생각하면 수익률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삼성전자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환율 유가 안정되지, 환율 안정되지. 얘네들이 당연히 한국 경제 체질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니까 냄비 뚜껑이니까 들어온다 이거예요. 하반기에 한국 주식이 잠시 폭등할 수도 있다 이거죠. 물론 이건 가설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중간선거 때까지다. 물론 바이든 형은 석패합니다만 중간선거 효과 때문에 9월 말 추석 이후 바이든 형의 그 중간선거 때까지 딱 요 기간만 짧게나마 주식이 반등하지만 결국은 여전히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졌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다시 가을에 어떠한 좋았던 기억은 잊어버렸지. 겨울 한동안 겨울잠에 빠져든 세계 증시가 될 것이다. 언제까지? 내년 말까지. 이게 인드라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한은 금통위가 연말에 3% 기록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은의 기준금리와 연준의 기준금리가 같아요. 저는 한은의 기준 이창용을 인드라 믿거든요. 이창용이 또 이쪽으로 공부하시면 국유본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운전비가 임명한 거 아니야 이창용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 연준만큼 금리 올릴 거고 일단은 연준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파월은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 것인가. 인드라 입장에서는 지난 시기에 중립금리가 2.0이었을 때 중립금리 이상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2.5. 그래서 지금 현재 중립금리를 예상하는 게 그 수치가 있어요. 인드라 지금 갑자기 중립금리 구하는 데가 있어요. 한국은 그런 중립금리 구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중립금리 구하는 공식이 있고 그 수치를 제공합니다. 지금 인드라가 그 중립금리 수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인드라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2.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습니다. 2.5 중립금리가. 그래서 일단은 인드라의 어떤 상식적인 수준은 0.5 정도 플러스해서 가산금리를 붙여서 인드라는 연준이 3.0까지는 일단 올린다. 무조건 3.0까지는 간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 인플레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국유본의 기익이 세부적으로 조금 조정이 되면 3.25까지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다. 3.5까지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0까지는 무조건 가고 필요하다면 0.25% 정도 더 올려서 경각심을 줄 수는 있다. 3.5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에서 3.25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드라 강조했죠. 금리가 문제가 아니다. 양적 완화냐 양적 비축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 통화량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도 그런 수준으로 가고 그래서 내년은 미국이나 전 세계가 금리 인상 없이 그냥 통화량 조절로 쭉 가다가 경기 침체를 겪다가 이대로 돼서는 전 세계가 경제 엔진이 꺼진다! 그래서 막 걱정하고 여기저기서 막 난리치고 그러면
2024년부터 뭐 빠르면 그 이전에도 되겠지만 금리 인하 시기 다시 금리 인하가 온다 이거죠. 그 시티은행이 하잖아요. 인드라 전망가 같아요. 인드라가 이거 일찍이 다 얘기했잖아 이 시나리오. 이게 갑니다. 인드라 전망가 거의 같죠. 내년 4분기부터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분기당 한 번씩 0.25포인트 낮춘다. 왜? 2024년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 미국 민주당이 이겨야지.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큰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시간이다. 경제는 시간이다. 통화량이다.